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시아의 젊은 전황 분석가입니다. 드미트리 니코틴이라고 하는데 이 젊은 전황 분석가는 러시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게 현재의 전황을 어떤 때는 조금 예상치 못한 발언도 하고 있고 좀 튀는 발언도 많이 하지만 특수전 상황에서 러시아의 정세를 새롭게 제안하면서 러시아 젊은이들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황 분석가입니다. 어제 이 전황 분석가가 현재 특수전에 대해서 이제는 러시아가 전략을 변환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자기 현재의 특수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드미트리 니코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현재의 특수전의 전략은 대변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략을 새롭게 짜는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는 전선을 돌파하는 공격형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적인 전선을 방어적인 전선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유럽 엘리트층에 대한 압력을 새롭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현재 군사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특수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항복을 받아낸다는 의미는 적군의 수도를 공격해서 그 수도를 함락을 함으로 해가지고 받아내는 항복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키예프까지 점령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기 전에는 우크라이나는 계속 항전을 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 특히 유럽의 지원이 있는 한은 그렇게 군사적으로 키예프를 점령할 만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현재 우리가 구사하지 못한다면 이 전쟁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슬라반스크하고 크라마토르스크를 공격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슬라반스크하고 크라마토르스크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다고 치자. 그래서 이 지역을 해방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는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돈바스의 해방은 현재로서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미국에 대한 종전평화회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돈바스 전선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돈바스를 해방시키기 위한 공격 작전은 상당히 더 많은 비용과 병력 손실을 유발한다. 특히 인적 차원 측면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면서 러시아 병사들의 인력 소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예비군을 보충하고 또 병력을 훈련시킬 그런 시간을 벌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전선을 돌파하는 공격적인 전선 수단을 쓰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방어적인 태세로 러시아도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장악한 영토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어를 한다는 의미는 사상자가 감소되는 것이고 또한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다른 압박 수단의 자원을 집중해서 재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현재 이렇게 공격적인 전선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논리에서 전선은 돌파용의 공격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효과적인 다른 압박 수단을 위한 배경이자 봉쇄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협상력을 진정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협상력 강화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어 전략을 가지면서도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 다시 말해 이렇게 돈바스에서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해방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인력과 자원의 손실보다는 조금 더 숨을 돌리면서 방어 전략으로 현재의 전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채택하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더 이상 군사적인 수단으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없고 전선이 단지 미래의 합의를 위한 배경일 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주된 압박은 다음과 같이 전환될 수 있다. 전선에서의 직접적인 공격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 다른 방법의 첫째는 상대방 적군의 의사결정센터,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엘리트층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자본의 안전이 정책 전환과 협상 의지에 달려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센터를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종전 평화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다 더 가속할 수 있다라고 의사결정센터에 대한 파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주요 도시의 핵심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키예프에서는 키예프 같은 주요 도시에는 하수 처리 시설이 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몇 시간 동안 전력을 차단해서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그리고 인도적인 붕괴를 유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수 처리 시설을 만일 공격해서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붕괴된다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생활 오폐수의 처리 시설 등과 용수라든가 이런 공급의 불편함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재앙이지만 이러한 붕괴는 다른 여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또다시 유럽으로의 유입되는 난민 수가 증가될 것이다. 도시의 기본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의 위기도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전선뿐만 아니라 자국민과 서방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키예프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키예프 도시의 하수 처리 등 기반 인프라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난민이 유럽으로 다시 나간다면 이 혼란을 통해서 유럽에 이것도 압력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유럽은 이미 과거에 난민을 수용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장기화된 분쟁에 대비해서 자국 경제에 대해서 이러한 그 부담이 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난민의 새로운 유입은 유럽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인해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면은 유럽의 인도주의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동시에 야기시킬 수가 있다. 유럽 사회 내부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일부 유럽 엘리트들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키예프가 전쟁을 무기한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젤렌스키 제거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신호인데 이것이 주요 목표는 여론이 아니라 끝없는 전쟁이 결국은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배 계층 내부 인사들에 대한 경고를 촉발시킴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신호는 만일 끝까지 전쟁을 계속한다면 당신들의 신체적 안전은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벙커에 숨어서 전쟁을 지켜보는 그러한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며 그래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한 명씩 차례로 제거될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엘리트들 사이에서 인도주의적 이유가 아닌 단순한 자기 보존 본능에 따른 협상의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주장은 본인 개인의 주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러시아 젊은이들 층에 상당히 파급력 있게 확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오프라인 미팅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1차 한러상공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를 미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장안평 지하철에 있는 저희 한러상공센터 사무실에서 오프라인 미팅을 가질 예정이며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